안녕하십니까. 징징학도이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려운 때 우리 이분을 통해서 어떻게 시장을 봐야 하는지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빈센트님 오셨습니다. 빈센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업라이즈 빈센트입니다. 네, 지금 좀 이직을 하셔서 네. 그 여건이 상황이 좀 바뀌셨는데 네. 그거 먼저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네. 네, 업라이즈의 빈센트입니다. 3개월 만에 소속이 바뀌었고요. 업라이즈는 스타트업입니다. 네. 똑같이 스타트업이고 다만 두 가지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요즘에 크레딧 이슈가 터졌던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전통 자문사를 하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 그 인플루언서로서 CEO 직속의 컨설팅 팀, 컨텐츠 팀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비즈니스 하나를 런칭하려고 왔는데요. 그 멀티 패밀리 오피스라 그래서 이제 한국도 교육 승계 자문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대가 왔다. 일부 니치 마켓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멀티 패밀리 오피스를 스타트업에서 런칭해 보려고 왔습니다. 성공과 건투를 네. 빌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 뛰어난 분들이 모이셔서 저하고 친한 분들이 거기 많이 가 계세요. 네. 하다 보니까 저하고 다들 친해지셨는데 그래서 좀 친근감이 있습니다. 제가 친한 분들하고 있는데 같이 이제 한 그룹으로 해서 네. 또 잘해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연준의 11월 금리 인상, 그다음 FOMC 회의로 그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면서 끝이 보인다. 끝이 보인다 하면서 10월 달에 무슨 뭐 세상 망할 것 같았던 분위기가 11월 달에 가서 반전되면서 상당히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회복이 조금 더 폭이 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도에 고민은 높은 금리가 상당히 유지가 될 것인데 과연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지는 사실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미지수인데 이런 때 과연 우리는 세상과 그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하는 고민이 있는데 우리 빈센트님이 여기에 대한 좋은 그 가이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요. 네. 오늘도 공교롭게 녹화일 기준으로 11월 말일인데 네, 자, 내년도 시기가 뭐 어둡죠. 주요 기관들에서의 경제 전망이 내년도 경기 침체입니다. 네, 그렇죠.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높은 금리는 곧 비용이기 때문에 높은 비용을 당해낼 장사 없다. 그래서 약한 고리들이 쓰러지고 있고 그런 쓰러진 것들이 자산 가격의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네. 실제 그런 거의 전초전 현상으로서 최근에 자산 가격들의 도미노 현상이 있죠.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금리, 환율, 주가, 최근에 실물 부동산까지도 그 도미노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거품이 빠지고 있고 네. 이 거품을 빠지는 것을 넘어서 실물 경기에 큰 침체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첫째 살아남아야 되는가, 둘째 살아남을 수 있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가가 매우 좀 중요한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지금 약한 고리가 쓰러지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좀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천천히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결국 이제 따지고 보면 부채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 부채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과거에 비해서 부채의 양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즉 금리가 비용인데 그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모체인 부채가 너무 커져서 네. 비용 감당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긴 틀에서 보면 이제 부채의 구조 조정이 지금 시작이 된 건데 네. 이 구조 조정을 하는 그 연준의 입장에서는 사고를 일으키면서 예를 들어서 집 청소하는데 집을 태우면서 집 청소할 리는 없고 네. 좀 약간 시끄럽더라도 집 청소만 하는 정도, 시끄러운 정도만 용납이 되지 어디 뭐 대들보가 무너진다거나 불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건데 그 연준이 그걸 잘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Don't fight the Fed라는 네. 시장의 격언이 있죠. 연준에 대항하지 마라. 네네. 그만큼 연준의 절대적인 위치와 위상을 나타내는 격언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연준이 곧 답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제 올해 들어서 인플레이션의 트랜지토리, 즉 일시적인 실기, 판단의 실기 자체가 연준은 완전체,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네. 것을 어느 정도 반증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연준은 내년 상반기쯤에는 기부업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부업이란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기부업은요,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겠다. 경기는 침체 오지 않는다. 우리 고용시장을 봐라. 괜찮다. 네네. 우리 가계를 봐라. 여전히 저축은 풍부하고 오히려 가처분 소득 대비 현금성 자산이
최근 통계를 보니까 25%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만큼 소비의 버퍼가 크다. 네. 즉 경기 침체는 없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제가 보는 모형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들의 심리지수의 하락 또한 생산지수의 둔화 가능성들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이미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경기가 버틴다는 거를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11월 FOMC 의사록을 잠깐 복기해 보면 저는 딱 한 단어로 내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중구난방의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고 예. 실제 12월 FOMC는 총 12명의 투표권자 중에서 민간의 5명, 그 중에서 디폴트인 뉴욕 연준 총재 빼고 내면의 민간 위원들이 교체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네. 내년에 새로 들어오는 그룹핑의 4명의 민간 위원들의 스탠스가 지금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중립 아니면 매파적입니다. 그래요? 네. 매파들이 주로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나가시는 분들은 뭐 나가고, 블러드도 나가고 맞습니다. 또 매파가 들어오는 네, 거예요? 들어오시는 네. 분들의 성향이 최근에 또 매파적이라서 그렇다면 연준 자체만 놓고 보면 내년에 계속해서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던 아니면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금리를 올리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자기가 더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게 또 다른 실기, 즉 네. 인플레이션 실기가 아니고 경기 판단에 대한 실기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굉장히 높은 상태로 끌고 가겠다. 그거는 뭐 지금 현재 연준이 하는 얘기고 네. 또 매파들이 들어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오케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하나 이제 내년도의 변수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는 확연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도 케이스 실내 주택가격지수 9월달치가 나왔는데 네. 확실히 빠지고 있고 전년 대비 12.1%에서 10%로 네, 10.4% 정도 상승률이 떨어졌고 근데 그게 9월달치고 10월달은 더 크게 빠졌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내년도 1분기 후반쯤에는 렌트비도 꺾일 것이고 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확실하게 유가 최근에 70달러대까지 떨어진 걸 봐서는 네. 떨어진다. 네. 그럼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기저를 차치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코어 PC의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40%예요. 네네. 그러니까 임대료가 사실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네. 있는데 최근에 주택가격 지수들의 심리지수들의 큰 폭의 하락세를 놓고 보면 임대료도 따라서 조정받을 가능성, 즉 하락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에 물가는 디스인플레이션, 즉 네.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은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수요단에서의 예. 인플레이션의 기여도가 매우 컸었다. 실제 지금의 인플레이션, 미국의 물가 수준을 러프하게 7%로 본다면 그 중에 약 한 45%, 그러니까 3에서 4% 정도가 수요 개선에 대한 컨트리뷰트, 즉 기여도였는데 그 부분이 깨진다. 깨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즉 높은 가격이라도 물건을 사줬던 세력들이 네. 즉 소비가 죽는다라고 네. 네.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미국의 물가만 놓고 보면 이런 콜을 드리는 게 좀 이를 수도 있는데 디플레이션. 늘 걱정할 때가 온다. 그래서 이미 11월 FOMC 아니면 저는 OECD 경기 선행지수를 갖고 상단과 하단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즉 표준 편차를 놓고 경기 국면을 판단하는 모형이 있는데요. 네. 매크로 레진 모형이라는 모형인데요. 그 모형에 의하면 이미 9월 말 기준으로 미국은 경기 침체 초입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11월 FOMC를 바라봤고 11월 FOMC의 의사록을 바라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고 속도 조절은 불가피했다. 네. 12월 FOMC에서의 속도 조절은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조금 더 나아가서 내년 3월 달에는 정말로 시장이 바라는 go and stop, 즉 포즈. 이제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과거와 동일하게 한 1년 정도 유지하겠다. 높은 수준을.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의 향방이 불확실하니까. 이게 컨센서스인데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여차하면 인하도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미 지금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네. 1970년대 후반하고 비슷해요. 즉 지금부터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가가 큰 폭으로 내려갈 거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과거 70년대 후반에 물론 두 번의 오일 쇼크도 있었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판의 변화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신냉전과 냉전. 네네. 그래서 값싼 물건이 들어오지 않는 탈세계화
국면에서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상존하고 있다. 네. 그래서 수요 둔화 때문에 갑작스럽게 올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내려올 개연성이 상반기에 지속될 수 있고,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은 또 어떻게 결부될 수 있냐면, 이미 코로나를 겪으면서 네. 금리 갖고는 네.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서 그 연준이 좀 실수할 수도 있다, 잘 오판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상반기에는 금리를 안 내리고 유지하는 게 실수고, 네. 하반기에는 그 인플레이션을 대응 못하는 게 실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요? 실수하는 근본적인 근저에는 네. 데이터 디펜던트하기 때문이에요. 네. 포워드 가이던스를 약간 불확실하지만 과거처럼 계속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포워드 가이던스를 잘하려고 노력했다면 네. 시장의 해석은 분분할 수 있겠지만 연준이 갖고 있는 통화정책의 시사점이라든지 컨트롤 기능이 자리했을 겁니다. 네. 하지만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지표 그대로 갑작스럽게 지표가 높게 나오면 좀 더 매파적으로, 갑작스럽게 지표가 크게 인플레이션 지표가 하락하면 스테이 아니면 완화적으로 바뀔 텐데, 이게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기본 백그라운드 자체가 실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네. 지금은 그러니까 상반기는 오버킬이라고 표현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하반기는 진짜 찐 인플레이션, 네. 소위 세계 블록화, 냉전에 의한 블록화가 나오면서 네. 공급 가격이 올라간다. 근데 공급 가격이 올라가려면 네. 제 생각에는 그 중국의 어떤 생산자 물가라든가 중국의 그 가동률이 올라와서 네.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오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로는 네. 오히려 그 11월 달 들어와서 네. 중국의 그런 어떤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이나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물건 가격이 떨어지고 PPI도 떨어지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내년에 이게 바뀔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중국의 수입품이 예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네.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 말은 곧 중국의 PPI가 미국의 CPI의 한 4에서 5개월 정도의 선행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근데 중국의 PPI는 이미 마이너스 마이너스권으로 났죠. 들어갔죠. 예. 전년동월 대비. 예, 그러면 CPI도 크게 꺾이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반대로 이 PPI가 중국 기준으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미국의 CPI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네요. 예, 반증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내년도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난다는 건 중국의 PPI가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두 가지인 것이죠. 하나는 자, 공급의 쇼티지, 차질로 인해서 물건이 아예 없어서 초과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중국 경제가 괜찮아서 수요와 같이 오를 것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여전히 공급 쇼티지 가능성이 내년 하반기에 다시 한번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많은 판이 바뀌었지만 지금 판을 바뀌는 것에 인지하고 적응하기 전에 지금은 많이 공급 쪽의 차질이 완화됐단 말이죠. 네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지 않는 판의 변화를 간과하고 있다. 네. 결국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세계는 중국의 값싼 물건이 절대로 미국에 들어오는 그 영향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물품들이, 저물품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 하이테크 관련은 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반 생필품에 관해서 과연 그럴까? 네네. 좀 의문이 드는데요. 네, 저도 여전히 의문이에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판이 바뀔 것이냐. 그러니까요. 결국 생필품들은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다라고 네. 보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 전망이 어떻게 보면 되게 스티키하게 급하게 내려갔다가 급하게 올라가는 전망을 드리고 있지만 그 중간에서의 약간의 마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판에 바뀌는 것처럼 딱딱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킨 자체가 내년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좀 더 방점을 둔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동안에 사실은 중국 시장이 이틀가 아주 상당히 전일은 폭등, 오늘은 급등 네. 하면서 뭐 제로 코로나 다 풀린 것처럼 분위기가 확 바뀌었고, 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이제 조금 중국, 저희 증시각도 TV가 계속 중국에 대한 시황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네. 매일같이 해보니까 보여요. 네.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보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돈을 1년 내내 풀었는데 네. 경기가 계속 다운이었습니다. 네. 내년 어디쯤부터 폭발할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폭발하면 결국은 중국의 물가나 이런 것들이 의외로 네. 지금 뭐 디플레를 걱정하고 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디플레 걱정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더 엑셀을 세게 밟고, 그러다가 그동안에 풀어놓은
그 유동성과 엑셀을 밟는 게 결합하면서 폭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PPI나 CPI가 모두 올라가서 네. 하반기에 가격을 올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지점장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의 응축된 이 힘들이 네. 내년 양회 때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든지 네네.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 네. 내년 2분기부터는 긍정적으로 그렇죠. 수요의 폭발이 다시 한번 부스팅할 거다라고 보고 계신 것이죠. 네. 저도 그 부분을 좀 보면서도 저는 약간 색깔이 좀 다른 건 내년도 미중의 그 컨플릭 네. 갈등 관계가 저는 내년에 엄청 커질 거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일단은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올해 중국 경제가 안 좋죠. 예. 뭐 원인은 제로 코로나일 수 있는데 아니, 중국의 PPI, CPI 스프레드를 보면 중국의 공업이익과 대변할 수 있어요. 프락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익이 줄고 있습니다. 경기 안 좋다는 것이죠. 중국의 고용 지표가 사실 시기가 짧고 우리에게 오는 것은 도시 기준의 고용 지표가 뭐 서방 미국처럼 이렇게 자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고용 지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만큼 안에 내부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과 이런 것들은 외부로 분출될 수 있다라고 첫 번째 보는 거고 그 분출되는 트리거가 이번에 바뀌는 친시황제의 좌우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더 내부의 갈등은 외부로 돌릴 요인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럼 미국은 어떠냐? 왜냐면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것처럼 네. 미국은 양분돼 있잖아요. 네. 여당과 의회가 양분돼 있습니다. 양분된 상황에서 내년도 내후년도 대선을 바라볼 때 지금의 갈등 구조가 둘 다 초당적이 됐다라고 해서 더 강하게 세게 부딪힐 가능성이 훨씬 높다. 중국과 네. 네, 그거는 뭐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새로운 냉전 구조가 지금 짜지는 거는 뭐 너무나 이제는 명확하다. 네. 이거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이미 진행 중이니까 네. 예, 명확히 그건 그렇게 될 것 같고 그게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방향 쪽으로도 네. 갈 것이다. 네, 내년 하반기에는 네. 오히려 두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 완화된다라고 보시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서로 중국은 이미 정권이 자이양됐고 미국은 내 차후년에 대선을 준비해야 되니까 내부적으로 부양 기조로 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두 경기가 사이클이 좀 달라서 아마 좀 더 증폭될 가능성이 좀 있다. 예, 네네. 그럼 중폭이 되면 그 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증폭이 되면 일단은 중국은 내부적인 경기 둔화를 외부로 돌려야 되는데 결국 외부로 돌리는 것이 미국하고의 이런 분쟁이 지금처럼 중국을 더 옥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중국은 계속해서 더 내부적으로 억압하든지 아니면 내수부양 쪽에서 좀 더 가닥을 잡을 거다. 근데 내수부양이라는 게 사실 부동산 외에는 별로 없는데 네. 중국의 부동산 기여도를 보면 현저히 낮아졌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 그 안 속에서 계속해서 환율은 요동칠 거다. 결국 인민은행의 완화적인 정책,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변화두면 위안화 약세로 우리가 해석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자, 미국은 계속해서 다극 체제를 하면서 뭐 치포다 아니면 대외적인 부분으로 중국 옥죄기가 이제는 한 분야가 아니고 기술 표준 분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하이테크 부분에 계속해서 억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쪽이 지금보다 좀 더 격하게 내년도에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기여도는 반등을 안 할까요? 지금 그쪽에 열심히 풀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네, 네. 중국은 4사분기가 사실 웨이트가 좀 달라요. 똑같이 GDP를 하더라도 우리가 계절성이 특히 4사분기에 과거 같으면 지방정부의 집행으로 인해서 성장률을 만들었었는데 올해는 좀 녹록지 않아 보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4분기에는 집행이 큽니다. 그게 부동산의 일부 반등을 이끌 수 있지만 결국 내년도 3월 달에 우리가 정부 보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아예 철폐가 되지 않는다. 지금 상황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기여도가 반등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러겠죠. 네, 그게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3월에서 4월 양회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얼마나 어느 속도로 어떻게 완화되는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동산이 완전히 인민은행이 다시 한번 부채를 열어두고 완화적인 정책을 피지 않는 이상 힘들다. 네. 그러면은 어찌 되었거나 반등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준들도 내리고 LPR도 내리고 뭐 모든 완화적 정책을 계속 시동을 걸고 세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강하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기여가 없기 때문에 뛰어봐야 벼룩이다. 네, 중국 경기가 네. 혹시 뭐 조금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대외적인 경기가 풀려야 됩니다. 네. 중국의 대외 경기. 네. 그러면은 뭐 수출이나 이런 쪽이 네. 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베이스 시나리오를 깔아두고 자 내부적으로 좀 힘들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외부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네. 외부적으로는 미국에 의해서 풀기가 옛날만큼 녹록치가 않다. 그게 네. 지금 중국을 제가 바라보는 내년도 시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연준이 혹시나 지금 실수할 것이라고 보지만 연준이 어떻게 대응하면 생각보다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연준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냐? 연준의 잘 그 멘트들을 보면 올해 초반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헤드라인 CPI에 연동돼 있다. 예. 헤드라인 CPI는 WTI에 연동돼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WTI를 잘 컨트롤할 거다라고 했는데 컨트롤이 안 됐어요. 예. 결국 사우디 완대로 컨트롤이 된 것이죠.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은 또 뭐에 영향을 미치냐? 그럼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포워드 가이던스와 의해된 시장의 집단 의성에 대해서 군집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매파적인 줄곧 온 곳은 멘트를 할 것이다. 네. 이것도 여기 붙이면 저기 붙이면 저기 하는 해석이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말은 곧 기대 인플레이션을 컨트롤 못한다. 네. 네.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때 경기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사실 지금 뻥카 치는 것도 전부 FOMC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 때 그렇게 뻥카를 쳤어. 네네. 회의는 그렇게 해놓고 회의록 내용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기자회견하고 너무 좀 다르죠. 이격이 컸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뻥카를 치고 있는 거고 블러드도 그렇게 블러드의 블러핑인데 그야말로 그 뻥카가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건데 그럼 결국은 따지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그 베이스 시나리오가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바뀌려면 유가 하락이 가장 결정적이겠네요. 유가 하락은 물론 뭐 수급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오펙 플러스에 대해서 네. 러시아가 지금 약간의 변수로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수요에 어느 정도 연동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경기 침체 국면에서 초과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가? 네. 저는 균형으로 갔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물론 이외에 탈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유가의 부스팅, 그러니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단기적인 시기를 놓고 봤을 때 6개월, 1년만 놓고 봤을 때는 유가는 안정될 거라고 봅니다. 네. 상반기에는. 근데 만약에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은 이 베이스 시나리오를 바꾸실 의향도 있으신 건가요? 예를 들어 60달러대로 갔다. 네, 이렇게 60달러대로 1년 내내 가서 네. 지금의 유가 흐름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네. 여파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꺾을 네. 60달러 정도 때 가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꺾일 것 같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문가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플럭츄레이션이 좀 달라요. 네. 그런데 우리가 요즘 같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요즘 우리가 여기서도 수많은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금융 산업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쪽에서는 전문가 영역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는 것은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본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의 정부의 컨트롤대로 잡힐 가능성을 잡힌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나이브한 전망일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 못 잡는다. 네, 못 잡는다. 네네. 유가가 떨어져도 못 잡는다. 네. 60달러로 떨어져도 못 잡는다. 네. 왜냐하면 네.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 일본을 잘 봐야 되는데 네. 일본이 엔저 정책을 못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러니까 폐지를 네. 저는 안 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결국 디플레이션에 한번 빠지면 그 늪에는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예. 유가가 저렇게 안정 아니고 지금 생각에서 유가의 큰 폭의 하락이 지속된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꺾이겠죠. 네. 그럼 그때 가서는 다시 한번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시도가 많아질 거다. 오히려 디플레이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예. 자, 디플레이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바로 중국이 떠오릅니다. 네. 지금 현재 내년 말씀하셨던 대로 부동산의 기여도가 약해질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부동산 없이 한 번도 경기 운용을 해본 적이 있던가 네. 중국이 이런 생각이 없죠. 들면서 그러면 중국 그 부동산이라는 날개를 꺾고 잘 날아갈 수 있을까? 못 날아가면 이건 PPI에서 봤듯이 PPI가 이게 심화되면 6개월만 심화되면 디플레인데 네. 중국의 디플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이미 제로의 늪에 빠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의 늪에 빠진 것이죠.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럴 만도 해요. 충분히. 그렇지만 이거를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지금 꽤 오랜 시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네. 실제 고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고수하고 있는데 그게 지표에 나타나는 오늘도 PMI가 되게 안 좋게 나왔는데요. 그렇죠. 이미 디플레이션 늪에 빠졌다. 네네. 그래서 그게
중국 역시도 기본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려면 OECD 국가, 물론 중국은 거기에 논의돼 있지만 OECD 국가들이 1950년대부터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침체에 들어갔을 때 그걸 벗어날 수 있는 평균적인 기간이 15개월입니다. 15개월. 네, 소프트였으면, 그러니까 소프트 리세션이었으면 12개월, 1년 정도고 하드면 거의 2년 가까이 19개월 이상이고요. 네. 그렇다면 러프하게 보더라도 한번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거의 1년 이상은 간다. 네. 내년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중국도 지속된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전망이긴 합니다. 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네. 즉 달러의 강세가 멈추자마자 네. 랠리가 시작됐어요. 네. 이번 달에 거의 한 코스피 기준 한 7% 정도 올랐거든요. 네. 이게 웬 떡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도 내년에 디플레, 그다음 미국도 만만치 않은 상황. 이렇게 되면은 한국은 지금 원화 강세로 인해서 랠리를 단기 랠리가 나왔습니다만 네. 지속 가능성은 상당히 약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이 기조로 생각을 한다면은. 환율 전망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물론 신흥국 통화인 원화 환율의 결정 요인 중에서 네. 달러를 빼고선 설명하기 불가능하죠. 네. 하지만 원화만 놓고 봤을 때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네. 이 적자 기조가 꽤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들어오는 달러는 적어지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원화의 강세 기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회복하는 구간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라고 네. 보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연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원화 가치의 흐름과 네. 상반기까지가 시장이 좋다면 오히려 하반기에는 부정적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반도체 회복할 때까지는 회복하는 걸 보기 전까지는 상당히 그 단기 반등 외에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느껴지네요. 말씀하신 대로 따져보면. 연준이 네. 3월 달이 분수령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어떤 온도로 어떤 여파로 할지는 그러네. 약간의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연준은 시나리오가 이런 것이죠. 그쯤 되면 네. 터미널 레이트 가까이 되고 네. 금리 인상 기조가 상당 부분 유지하는 것만 하더라도 물가는 잡힌다. 네. 그 R스타라고 요즘에 얘기 많이 하는데 R스타와 RW스타 즉 금융시장의 안정 조건이냐 실물시장의 안정 조건이냐 그 사이 언저리에서 터미널 레이트만 유지가 된다면 네. 경기 침체는 없다. 그래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네. 연준이 말이죠. 네, 그런 의미로 우리 소비 괜찮지 않냐? 고용도 괜찮고 소비의 버퍼도 있고. 근데 실제 소비의 버퍼가 있어요. 그런데 고용 시장은 저는 후행 지표라고 보고 있고, 그렇죠. 네, 연준의 그 프로젝션을 잘 보셔야 되는데 레벨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연준의 프로젝션이 레벨이 맞은 적이 별로 없어요. 네. 하지만 추세를 봐야 되는데 이미 4% 중후반을 본다는 것은 완전 고용 실업률은 이미 포기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렇다면 경기는 그 어느 순간 까딱하다가는 침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충분히 침체를 열어두고 봐야 된다. 근데 금리를 낮추면은요. 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벗을 정말 안 할 거라고 했는데 네. 피벗을 해버려.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이에요. 피벗이 경기 침체 때문에 하는 것이냐, 음. 아니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동반하지 않는 금리 인하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좀 과거를 봐야 되는데 과거 경기 침체 국면에서 네. 주가는 어땠냐? 대부분 안 좋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지금 터미널 레이트 버퍼가 12월 달에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미국이 기준금리 기준으로 상당히 4.5%예요. 네네. 그럼 적어도 핵폭탄급의 100bp의 금리 인하가 4번은 있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2020년 2월, 3월에 경험했던 것처럼 큰 폭의 하락, 그 외에는 빠른 반등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에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봐도 되겠다. 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네. 이 400bp라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버퍼는, 있으니까. 네, 네. 그거는 위험 자산을 들어올릴 때 충분히 센티멘트에 작용할 것이다. 네. 항상 그랬습니다만 불경기 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 거고 맞습니다. 금리 인하 시작되면서부터 자산 시장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네.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 주식시장에 코를 들이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경기 침체가 저는 이미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연준은 기부업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내년 상반기에 연준이 오히려 유지하는 게 아니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다면 그때 그 흐름을 보고 매수의 버튼을 누를 오히려 시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침체 국면에서 매수의 버튼인데 그게 내년 중에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연준의 인식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연준의 인식에 따라서 실제 가시성이 될 텐데 제가 갖고 있는 시계와 모형을 듣고 보면 이미 9월 달부터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가서 MBER이 상당히 정치적이고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아마 사후적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 이쯤이 경기 침체였다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네. MBER은 전미 경제인 연합회, 네. 경제학자 연합회죠. 그렇죠. 네. 예, 경제학자 연합회. 만약에 네. 뭐 단기적으로는 뭐 단기 반등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일어나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다음번 금리 피봇, 즉 금리를 진짜 피봇, 네. 그 유지가 아니고 네. 하락을 시킬 수 있는 그 때 가면 뭐 되게 좋겠지만 네. 시장 접근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위기를 얘기하고 있죠. 오늘도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게 아니고 이미 왔다. 그래서 과거 경기 침체가 왔으면 적어도 15개월은 이적됐다. 그러면 저는 미국 기준으로 올해 9월 말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내년 3, 4분기에는 경기 침체를 벗어난다. 네네. 소프트 랜딩을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그런 실물 경제의 큰 턴어라운드 시계 속에서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네. 초미의 관심사인데 역시 연준의 유동성에 의해서 분수령은 좀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으려면 저는 연준이 아마 기법할 가능성이 상반기에 있을 것 같다. 3월달이건 5월달이건 6월달이건. 그래서 그때를 아마 보고 매수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은 것이죠. 시점상으로는 내년은 1분기에 혼돌이 거치고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서 의외로 생각보다 경기가 빠르게 식어 냉각되는 것들을 연준이 관찰하게 될 것이고, 그럼 2분기에 절대 안 하겠다고 했던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고, 네네. 그럼 만약에 이제 PMI가 또 급속하게 계속 50 밑으로 나온다던가, 뭐 실업 청구자 수도 갑자기 계속 늘어나는 우상향이 좀 가파라진다던가, 네. 아니면 뭐 졸추에 부인 이직 보고서의 과열이 확 꺾인다거나, 네. 그다음 유가가 떨어진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시점은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고 네. 뒤로 밀릴 수도 있고, 그렇게 버퍼를 그렇죠. 두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자기 스탠스가 있으면 보고 싶은 것에 좀 더 웨이트를 보면서 보죠. 네, 중립적으로 보기가 매우 힘든 국면입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의 가계 자산 중에서 한국하고 좀 반대이긴 하지만 미국의 부동산 자산의 가계 비중이 40% 언저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최근에 NHB 주택 시장 지수라는 생산 쪽에 따지면 ISM 같은 것이죠. 그런 심리 지수의 하락 속도 거의 2005년도 속도거든요. 네, 2020년 코로나에 근접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연동돼서 주택가격 지수도 따라서 떨어지고 있고요. 자산의 일부분이 40% 언저리한 한 자산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 네,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금융자산은 어떠냐? 금융자산은 비용이 높아지면서 역시 녹아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러면 소비는 소득의 함수고 소득은 웰스 이펙트 외에 인컴이 되게 중요한데 인컴 고용 고용시장인데 네. 미국의 고용시장은 후행지표로서 계속 둔화되고 있다는 거. 네네. 그럼 전반적으로 이 스킴이 내려가는 건 다 오케이. 근데 이게 빨리 내려갈 거냐 아니면 천천히 내려갈 거냐. 근데 저는 늘상 전망보다 빨리 내려갈 국면이 들어갔다. 오늘 말씀하신 거의 어떤 핵심적인 논지는 제가 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침체는 왔고 네. 이 다음 국면을 준비하자는 말씀으로 자꾸 들리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에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매우 어렵고 중요한 질문이세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제 네. 영역이긴 한데. 네, 매우 어렵고 네. 중요한 질문이신데 네. 저 이렇게 좀 생각해봤습니다. 어디부터 약한 고리였을까? 물론 투기적인 요소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간 때부터 약한 고리였겠죠. 네. 비용이 높아지고 실체는 없으니까 녹아져 내리는 게 밸류에이션이 안 되니까요. 네네. 크립토. 네, 그게 디지털 자산 쪽이었고 네. 금리로 넘어갔고 네. 환율로 넘어갔고 네. 주식으로 넘어갔고 지금 부동산으로 오는데 네. 부동산은 과거의 백데이터가 실무 자료니까 경기 침체 들어가면 적어도 15개월 이상은 지속된다.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적어도 1년 이상은 그냥 요만큼 수준 잘해야 아니면 둔화. 왜냐하면 대기 수요는 여전히 있어요. 네.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려서 저는 부동산은 대기 수요는 여전히 있다. 근데 대기 수요가 왜 안 움직이냐? 아직까지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 그럼 미국 얘기인가요? 한국 얘기인가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얘기이기도 하고. 미국 네. 얘기도 한국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 수요는 항상 있다. 네. 근데 그 대기 수요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좀 더 조정을 더 받을 것 같기 때문이다. 초입 국면이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먼저 매맞은 자산부터 봐야 되는가? 아니면 거꾸로 최근에 조정받은 자산부터 빠르게 반등할 것인가? 네. 왜냐하면 조정폭이 크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견이 좀 분분할 수 있는데 저는 먼저 매맞은 자산부터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자산의 도미노 현상의 가장 근저에는 똑같은 트리거가 있었다. 네. 네, 유동성의 긴축 줄어드는 가운데 비용이 올라가는 금리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이 부분들의 변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먼저 조정받았던 자산부터 들여다보자라고 해서 디지털 자산과 금리 시장, 채권 시장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허들이 있죠. 네. 개인마다 성향마다 좀 다릅니다.
디지털 자산은 이건 자산이 아니다. 네네. 이거는 튤립보다 못하다. 밸류에이션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거기를 안 쳐다보고 음. 금리 채권부터 볼게라고 최근에 채권 시장의 두드림이 네네. 상당 부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좀 더 영역을 넓게 봐서 이제는 포트폴리오에 A부터 Z까지 다 안 담는 것이 오히려 넌센스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자산도 보자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 이제 거기서 의문이 있는 게 왜냐면은 이제 사실은 디지털 자산이 승하면서 네. 패한 자산을 하나 뽑아오면 저는 금이라고 생각해요. 금. 예, 금이 정말 안 올랐어요. 네. 저는 최소한 2,000달러는 돌파해서 2,000달러 언저리에도 왔다리 갔다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인플레이션 국면에. 네, 네. 그러면 1,600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달러 강세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금리도 안 주는 금이 뭐가 좋아 이렇게 네. 되는데 사실 그런 논지로 따져 보면 끝도 없죠. 아니 금리를 안 주는 건 금만이 아니고 디지털 금은 그러니까요. 디지털 자산인 그 크립토들도 금리를 안 주니까 네. 그러면 상당히 열이하지 않느냐 이런 높은 금리 상황들이 유지되면 물론 피봇이 되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리를 네. 낮추는 피봇이 되면 네. 근데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일부 반등할 것 같아요. 네.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그건 어떤 자산이 다 똑같은 거니까 데드캣 바운드도 있는 거고 뭐 하는 네. 거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과거에 0%에서 승했던 크립토가 네. 아무리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시중 실세 금리가 3에서 5% 사이 어디쯤에서 붙어 있을 이 상황들에서 네. 과연 괜찮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크립토 자산, 그러니까 음. 디지털 자산의 내재 가치에 대해서 서로 간의 온도차가 있는 것이죠.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냥 이거는 하나의 자산이었다. 네. 그냥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냥 그 자체 그거 only just 그거 끝이라고 봤을 때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높은 비용이 높아지고 실체가 없고 매출이 안 일어나는데 당연히 이것은 너네죠. 네네. 하지만 크립토 자산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네. 들여다보면 이거는 또 이제 호불호가 좀 있는 발언인데요. 네. 그러면 최근에 이 크레딧 이슈가 엄청나게 큰 샥을 줬죠. 그렇죠. 왜냐하면 디지털 자산에 그루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레딧 이슈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네네.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이 시장을 흔들고 있어요. 네, FTX의 그 운영 창업자죠. 네. 그분도 사실은 손가락 안에 들던 사람이었던 거죠. 모두 그동- 그렇습니다. 그 네. 시장에서는. 네. 네. 최근에 뭐 바이낸스 비롯하고 여러 가지 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싶은 것이죠. 저는 이제 여기저기 개인의 호불호인데요.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네. 디지털 이코노미, 음. 이제 디지털 경제가 있기 때문에 에셋과 자산이 있는 거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에 좀 더 치중하고 있고요. 거기에 부산물로서 토큰 아니 코인 이런 자산을 보자라는 의미로 접근하면 좀 달리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이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세대별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나이를 다 먹고 나서 컴퓨터가 덜 익숙한 뭐 워드하고 엑셀 치는 거 빼고요. 그냥 컴퓨터가 생활인 사람과 일반 생활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는 관점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전 들리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볼까? 그러니까 전통 자산의 의미에서 디지털 자산의 코인만 놓고 볼 것이냐, 아니면 이 현실 세계의 리얼 이코노미가 디지털 이코노미로 변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네. 디지털 자산을 볼 것이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작년도에 나오셨을 때보다는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신 거네요. 따지고 보면. 3개월 전에 나왔을 때도 네. 여전히 침체, 네. 위기 가능성이 있다. 네네. 근데 그 위기가 언제 어떻게 올지는 모른다. 네. 그리고 원래 연초에는 그때는 이제 이런 말씀 드렸죠. 그때 연초에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잠깐 이제 상반기 말쯤에 갖고 반등할 때. 네. 그때 인플레이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죠. 연준이 되게 매파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네. 좀 찰문이 껴지면서 네. 그때 막 별로 안 좋고 막 그랬었죠. 네. 근데 뭐 그 뒤로 약간 뭐 자산 가격은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의 이제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 콜이 좀 주요했다는 말씀 많이 주셨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침체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침체가 온다라는 것에 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딱 이겁니다. 이미 왔고요. 이미 왔다 네. 침체는. 그런데 단 제가 못 보는 것은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안을 주셔야 되는데 이만큼 다 반영된 거다. 이미 침체가 왔다면 지금의 조정은 다 반영된 거다. 지난 10월달에 그 바닥이 네. 침체를 반영한 것이다. 네, 이미 다 반영한 거다라고 저한테 콜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예. 전 그런 분들의 의견을 되게 경청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여전히 제 안 속에 의문은 뭐냐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침체가 먼저 왔다는 것에 동의를 해줬으니까. 단 이번 침체가 루트인지 지속될 건지 아니면 V자 반등인지는 사실 수많은 모형과 추론과 추정을 위해서도 불확실하다. 네.
그래서 옛날처럼 유동성이 많을 때야 멋있게 전망하고 시나리오 네. 1, 2 세워서 네네. 가는 거죠. 네. 6대4 아니면 7대3, 5대5로. 하지만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돌다리는 늦더라도 보자. 침체는 침체인데 정말 소프트 침체일지 네. 하드 침체일지는 연주는 아니라고 하는데 연주만 믿고 투자하는 거 아니다. 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로 봐요. 박스다. 왜냐면 상방도 막혔고 하방도 막혔다. 네.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빠지거 아니냐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중에 비싼 것도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내년도에 한국 시장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라고 보는 것은 중국의 유동성에 의해서 한국에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오늘은 말씀하신 게는 중국은 부동산의 함몰이 유동성 증가를 상쇄시킬 것이다. 마치 2008년도 리만 사태의 스몰판이라고 해야 축소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부동산 자산들이 상당히 무겁잖아요. 그렇죠. 네, 황금성이도 그렇고 또 각 국가마다 특색이 있고요. 한번 잠긴 부동산이 다시 한번 센티멘트가 돌아가려면 적어도 5에서 10년 아니면 그거를 앞당기려면 강한 정책. 특히 뭐 한국은 중간중간에 강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 센티멘트가 확확 바뀌긴 하지만 실제 그게 한번 이렇게 턴어라운드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긴 시간 걸리죠. 네. 3년에서 5년 걸리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미 긴축적인 시기에 글로벌리 부동산 가격의 동조화들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다. 네. 물론 내려가는 것에 정책들이 내려가는 폭을 좀 진정시켜주는 것은 유의미하겠지만 네. 대세 하락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있게 바이코를 외칠까 부동산 특히 어렵다라는 국면에 보면 지금은 누가 먼저 기부업할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시직고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전 미국이 먼저 할 거다. 침체는 왔고 도대체 이 침체의 끝이 어디냐? 네. 이 밤의 끝이 어디듯이 침체의 끝은 어디냐? 이 얘기를 지금 오늘 해주셔서 그 보유 편향이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늘 그동안 대비 가장 듣기 좋은 날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표 하나 준비했는데 네. 네, 표입니다. 사실 이게 연준의 피벗의 조건들이 있어요. 네. 과거대로 할지 아니면 새롭게 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항상 그래 왔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나이브한 것 같아요. 네. 연준의 피벗 조건은 간단합니다. 쭉 보시면 1974년부터 네, 현재까지 연방 기금금리와 PCE 물가인데요. 네. 결국 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질 때 네. 연준은 스탠스를 바꿨다. 근데 현재 11월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4%, 네. 그러니까 12월 14일 이후에는 4.5%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지금 PCE 기준으로 물가가 6.3%. 네. 그럼 그 차이가 지금 한 200bp 정도 마이너스인데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역전 가능성이 높다. 높다. 왜냐하면 물가는 좀 더 금리는 좀 더 이 폭이 줄어들 테니까요. 금리는 한 5%를 향해 갈 것이고 연준 인사들의 말에 의하면 네. 내년도의 물가는 한 4% 내외 네. 수준을 갈 것으로 보니까 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네. 50에서 100bp 정도 금리가 실질 그 PCE 물가보다 더 높은 네.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그때부터는 피봇이 가능하다. 네, 그럼 이제 조건은 된 건데 네. 그럴 때 이제 주변에 변수들이 있는데 경기가 변수다. 네. 트리거가 될 거다. 예. 자,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은 저하고 함께 잘 견디신 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11월에 좀 회피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길게 보자고 하는 제가 입장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시고 길게 보신 분들 꽤 많은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네. 것도 있다면요? 위기를 위기로 말할 수 있는 타이밍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왜냐면 저도 뭐 이코노미스 생활을 한 10년 넘게 했지만 위기를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용기가 필요해요. 맞아요. 욕먹을 용기, 네. 각오, 욕먹을 각오, 쉽지 않습니다. 헤어질 결심, 욕먹을 결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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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자는 이러죠. 포지션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다. 네. 저 포지션이 있고요. 네. 네, 저 투자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위기는 항상 기회였다. 네. 그렇죠. 좀 더 빠른 대응. 미리 그 상황을 예상해보고 그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대응할 거다라고 대응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어려워서 다들 못하세요. 진짜 오면 또 망설이세요. 아니 먼저 포지션을 잡아놔야 돼. 좀 먹혀야 그게 돼. 뭐 사람마다 좀 달라요. 먹혀야 네. 돼. 안 먹히면 못 있어. 네, 그래서- 못 들어가 못 맞춰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왔을 때 그 단추를 기계적으로 누르는 것도 참 힘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하자.
그때가 왔다. 네, 자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1년 만에 바이콜을 하고 가십니다. 마지막 이건 바이콜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이미 물려 있는 사람이고 올라가는 거 너무 해피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올라가서 그 주식 사면 깨작깨작 사면 그 수익률이 나와? 다 물려야지 다 먹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제일 좋은 거는 마지막 그 하락 한 9할쯤 하락이 시작했을 때 몰빵 포지션이 주식 몰빵 포지션이나 기초자산 몰빵 포지션이 되면 10% 얻어맞고 올라가면 가장 해피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건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그 높은 수익률을 내려면 안 얻어맞고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권투 선수들도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는 없다. 맞으면서 맷집을 가지고 맞다가 때리면서 견디면서 조금 덜 맞으면 내가 이기는 거고 많이 맞으면 내가 지는 거니까 권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잘 버티고 지금 말씀하셨던 오히려 피벗 때가 오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현금을 좀 담자 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도 여기 이직해서 네. 멀티 패밀리 오피스 한다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을 많이 이제 접하고 있는데요. 이제 당황스러울 때도 많아요. 유동성은 풍부합니다. 네. 근데 그럼 왜 액션을 안 취하세요? 아직은 땡 아니다. 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두려울 때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이죠. 가장 두려운 콜은 경기 침체 콜입니다. 네. 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업라이즈 빈센트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11월 투자 인사이트 그리고 23년도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1년 만에 바이콜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네. 아주 해피하고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여러분들 그 시종일관 아닌 듯하지만 바이콜을 하신 겁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이게 느껴지지 않으신 분은 다시 들어보시면 바이콜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뜻깊은 시간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빈센트님께 감사드리고 또 긴 시간 우리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